엑스맨 뉴 뮤턴트는 20세기 폭스사에서 제작을 맡은 마지막 엑스맨 영화이자 2000년부터 시작된 엑스맨 시리즈의 종지부를 찍는 영화입니다. 지난 20년간 엑스맨 시리즈는 정말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브라이언 싱어의 엑스맨으로 시작한 오리지널 3부작은 개성있는 돌연변이들을 중심으로 거대한 스케일과 CG로 구현한 화려한 초능력을 스크린에 담아냈습니다. 영화 내적 측면에서도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영화 내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양산형 오락 영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죠. 그리고 엑스맨 오리지널의 3부작이 마무리된 뒤에도 엑스맨 시리즈는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엑스맨 시리즈의 주연이라고 할 수 있는 울버린의 탄생과 마지막을 다룬 울버린 트릴로지와 엑스맨 영재학교의 창립 과정을 담은 비기닝 시리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리즈의 영화들이 망작과 명작 사이를 너무 오고 갔다는 점입니다.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은 이 때문에 쓴 거죠. 울버린 시리즈의 경우 와페니즈의 과학의 영향을 받아 작품 전체의 몰입도를 망친 더 울버린에서부터 엑스맨 울버린이 아닌 외롭고 지친 인간 로건의 내면과 부정애를 묘사하며 그에 어울리는 대미를 장식한 로건이 있습니다. 비기닝 시리즈의 경우 절망적 상황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과거의 시간대로 들어가 기존 시리즈들을 총망라한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부터 임팩트가 부족한 메인 빌런의 엉성한 설정과 개연성을 바탕으로 허망하게 결말을 맞이하는 엑스맨 아포칼립스가 있었죠. 사실 아포칼립스 이후에 더한 망작인 엑스맨 다크 피닉스가 개봉했지만 개인적으로 스크린에서 봤던 아포칼립스에서 찰스가 대머리가 되는 장면은 저에게 너무나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 명작과 망작을 찍은 감독들이 각각 브라이언 싱어와 제임스 맨골드로 같은 감독이었다는 점이죠. 이러니 엑스맨 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영화를 쭉 챙겨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0일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인 뉴 뮤턴트가 개봉했죠. 결론적으로 영화는 엉망이었습니다. 엑스맨 시리즈 최초로 스릴러 공포 장르를 시도한다는 슬로건이 부끄러울 정도로 호러적 요소는 맥이 없었으며 영화의 개연성과 캐릭터는 박살이 나고 설정은 오락가락합니다. 몇몇 장면들에는 개그 또한 삽입이 되어 있는데 차라리 공포 스릴러물보다는 하이틴 성장물에 가깝다는 인상을 주더군요. 그럼 지금부터 엑스맨 시리즈의 마지막을 허무하게 장식한 영화 엑스맨 뉴 뮤턴트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제 리뷰에는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 및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의 시작은 체키로 인디언들의 마음속 두 마리 늑대에 관한 속담을 곰으로 바꾼 나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긍정적인 마음을 대변하는 착한 곰과 부정적인 마음을 대변하는 나쁜 곰이 싸우는데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는 유명한 속담이죠. 이는 영화의 불안정한 심리를 가진 아이들이 내면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의 스토리에 대한 암시입니다. 나레이션이 끝난 뒤 정체불명의 무언가에게 초토화되고 있는 외딴 마을과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데니와 그녀의 아버지를 보여줍니다. 데니의 아버지는 무언가의 공격을 받고 죽게 되며 데니 또한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난 곳은 알 수 없는 병실이었죠. 거기서 데니는 레이에스 박사를 만나게 되고 데니는 자신이 돌연변이라는 사실과 함께 안전을 위해 시설에서 지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데니는 박사의 소개로 시설 내 먼저 갇혀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데니는 병원과 레이에스 박사에게 의구심을 품고 있지만 반항하다가도 박사의 말 몇 마디면 다시금 고칠 말을 잘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영화의 사건을 진행시키는 인물은 레이에스 박사입니다. 아이들이 불만을 품다가도 레이에스 박사가 명령 혹은 반박을 하면 이야기가 다음으로 진행이 되죠. 이런 식의 진행을 위해서는 레이에스 박사와 아이들의 대립관계를 깊고 첨예하게 다룰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들의 관계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도중 아이들이 레이에스 박사에게 몇 번의 저항과 반발을 하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너무 쉽게 마음을 바꾸거나 제압당하죠. 레이에스 박사가 상황을 설명하거나 명령을 하면 아이들은 그저 수그리고 들어가고 이는 마치 사춘기 아들, 딸들을 혼내는 부모님을 연상케 합니다. 이들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유대감도 긴장감도 전혀 없었죠. 굉장히 불안정하고 통제가 어려운 어린 돌연변이라는 설정과 반대로 무기력한 주인공들의 모습 때문에 영화의 개연성은 상당 부분 망가지고 맙니다. 영화의 흐름을 주도할 정도로 레이에스 박사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싶었다면 그에 따른 설득력이 필요했습니다. 레이에스 박사가 가진 절대적인 힘과 카리스마를 어필하거나 주인공 일행들이 믿고 따를 만한 진정한 보호자 같은 면모를 보여주었어야 했죠. 아무리 레이에스 박사가 파괴할 수 없는 보호막을 시설에 두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의 주인공 일행이 그녀를 따를 만한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녀를 해칠 수 있는 강한 돌연변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시설 내 아이들이었으니까요. 레이에스 박사의 얕은 캐릭터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며 영화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초반부터 몰입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캐릭터의 깊이와 일관성에 관한 문제점은 고스란히 데니 일행에게도 드러나게 됩니다. 데니 외 아이들은 늑대로 변할 수 있는 레인, 몸에 자기장 같은 힘을 눌러 폭발을 일으키는 샘, 몸에 강한 열을 발생시키는 로베르토와 다른 차원의 힘을 부리는 일리아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모두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해치거나 능력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은 일이 있었죠. 레인의 경우 늑대의 모습을 신부에게 보여주었다가 마녀로 몰려 몸에 낙인을 찍히고 그녀는 신부를 핥히어 죽였으며, 샘은 아버지와 같이 광산에 갔다가 능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발을 일으켜 아버지와 동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로베르토는 스킨십 도중 여자친구를 불태워 죽였고, 일리아나는 자신의 능력으로 18명을 죽였다고 밝힙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데니는 돌연변이들의 마음속 공포심을 현실화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연들을 푸는데 영화의 절반가량의 시간을 쏟은 것 또한 영화의 문제점입니다. 94분이라는 짧은 상영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연들을 길게 풀다 보니 초반 암시해놓은 설정들을 깊게 다루지 못했죠. 여하튼 처음 데니에게 이 아이들은 살갑지 않습니다. 데니가 인디언 소수민족인 이유도 있었고 아이들이 가진 마음의 상처로 인한 방어 기제일 수도 있지만 일단 데니는 무리에 잘 섞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니에게 처음 손을 내밀어준 이가 레인이었죠. 레인의 역할은 확실합니다. 데니와 러브라인을 형성하며 데니를 챙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메인 히로인 역할입니다. 그 외에 별다른 특징은 없지만요. 그냥 데니를 잘 챙겨주죠. 그리고 샘은 자책을 많이 하는 아이이고 로베르토는 부잣집 아들인데 설거지를 잘합니다. 네, 솔직히 얘네 둘을 빼도 영화 진행에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레인의 경우는 데니를 위기에서 한번 구해주기라도 하지만 로베르토와 샘의 존재감은 참혹할 정도입니다. 이에 비해 일리아나는 영화에 있어 가장 많은 공을 들인 캐릭터로 그 비중은 데니를 웃돌 정도죠. 일리아나는 자신의 봉제 인형 친구인 로키트와 대화하고 항상 불만에 차이는 고스펑크룩을 입은 소녀입니다. 그리고 데니에게 이유 없이 계속 시비를 걸죠. 이 영화에 있어 행동으로나 외적으로나 가장 눈에 띄는 캐릭터가 바로 일리아나입니다. 장난기가 조금 덜한 할리퀸 정도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할리퀸 정도의 포지션에 위치한 캐릭터죠. 영화에서 대놓고 밀어주는 캐릭터. 주인공과 계속해서 대립관계가 만들어지는 이유도 이 캐릭터의 위치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안야 테일러의 열연에도 불구하고 중2병이 과하게 온 듯한 행동으로 낯뜨거워지는 장면이 조금 있었지만 일리아나의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만한 비중에도 불구하고 이 캐릭터가 속빈 강정이라는 사실이죠. 아이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사건에 대해 잘 얘기하려 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데니가 잠을 자면 발동되는 능력으로 인해 악몽이 현실화되며 관객들은 자연스레 아이들이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 알게 됩니다. 캐릭터의 서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데니의 능력으로 인해 벤도, 레인도, 로베르트도 아주 미약하지만 관객이 수긍할 만한 배경을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영화에 가장 많이 힘을 준 일리아나는 아무 배경이 없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입만 달린 괴물들이 그녀를 공격했다는 과거로 보여주기는 합니다만 그녀가 왜 사람을 18명 죽였는지 그 괴물들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비주얼적으로 화려하기는 하지만 무슨 능력인지 감이 안 잡히는 그녀의 초능력도 설명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외에도 일관성에서 또한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죠. 처음 데니를 봤을 때는 사소한 시비 끝 그녀를 죽이려고 했다가 다락방에서 몇 번 만난 뒤에는 친해지고 데니의 능력을 알게 된 뒤에는 그녀를 죽이려고 한 뒤 데니가 봉제 인형 로키트를 찾아주니 다시 친해집니다. 이렇게 서사가 약하고 설정에 일관성이 없다 보니 아무리 일리아나에게 많은 역할을 부여해도 전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후반부 레이스 박사는 상부의 지시로 데니의 능력이 통제가 힘드니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고 데니를 죽이려고 했지만 레인의 도움으로 구출됩니다. 데니는 수면가스를 흡입해 상태가 불안정해져서 일리아나의 악몽에 나오는 괴물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중이었죠. 이 부분에서 개연성과 설정, 스토리 전개 방식 등은 최악이 됩니다. 일단 레이스 박사는 데니에게 수면가스를 들이키게 하며 갑자기 자기가 키웠던 강아지를 안락사시킨 이야기를 꺼내며 대놓고 데니를 죽일 거라고 밝힙니다. 이 때문에 레인이 데니의 도움 요청을 듣고 레이스 박사를 공격한 거고요. 아마 이 강아지 얘기만 안 꺼냈어도 레이스 박사는 데니를 죽이는데 성공했을 겁니다. 일리아나와 로베르토, 샘족도 어처구니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괴물들이 현실로 구현되어 아이들을 습격하는 장면은 분명 무서운 장면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 장면에 헐리우드식 개그를 더하는 해괴한 연출을 보여줍니다. 무서워하라는 뜻인지 웃으라는 뜻인지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더군요. 괴물들 또한 문제입니다. 이 괴물들의 생김새는 대체로 미스 페레그린의 이상한 아이들의 집에 나오는 할로우들과 닮았는데 일단 엄청나게 느립니다. 거의 기어오는 수준으로 걸어오니 긴장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약하기는 또 왜 이렇게 약한지 소화기로 때려 죽일 수도 있고 초능력을 한 번 쓰면 열댓 명은 그냥 박살이 나버립니다. 일리아나는 이런 애들을 대체 왜 무서워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에는 트라우마로 인해 다른 공간에 숨어있던 일리아나가 갑자기 나타나 괴물들을 도륙을 내버립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싸우기로 마음먹었을까요? 이 장면들을 보고 있자니 정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아이들은 모두 만나 레이스 박사가 자신들을 킬러로 키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뒤 레이스 박사를 죽이러 가죠. 아이들의 레이스 박사를 죽이자는 너무 빠른 태세 전환에 이들의 관계에 대해 의아함이 들었지만 지금 와서 단점으로 꼽기에는 영화는 이미 산으로 가고 있었죠. 이들은 만나게 되고 박사는 어찌 아이들을 제압하지만 갑자기 폭풍과 함께 거대한 곰이 나타나더니 박사를 물어 죽입니다.
데몬베어죠. 앞에서부터 계속 암시됐지만 데몬베어는 데니의 공포심이 그녀의 능력으로 발현된 괴물로 데니의 마을을 습격한 것도 이 괴물입니다. 이제 데몬베어와 데니 일행의 최후의 결전만이 남아있습니다. 데니는 기절해 있지만요. 영화의 클라이막스인 마지막 전투씬에서 데니 일행의 연계는 딱 친구들과 방에서 놀다가 바퀴벌레가 나왔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잡으려는 애, 숨어있는 애, 잡으려는 애, 도와주는 애 정도로 나누어져 있었죠. 대놓고 말해서는 일리아나 혼자서 싸웁니다. 옆에서 샘이 도와주겠다고 노력은 하지만 몇 번 날아다니다가 벽에 처박히죠. 로베르토가 정말 가관인데 데몬베어를 피해 숨어있다가 샘의 용기를 내라는 말을 듣고 데몬베어와 싸웁니다. 근데 벤치를 들고 싸워요. 로베르토의 능력이 불을 다루는 능력으로 보이는데 나무 벤치를 들고 데몬베어에게 맞서 싸웁니다. 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이후 데몬베어의 최후는 간단합니다. 기절해 있는 데니에게 레인이 아빠 일어나를 시전하자 데니는 깨어나고 데몬베어에게 그만하라고 하니까 데몬베어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무리 데니의 능력에 대한 자제력과 성장을 보여주고 싶었다고는 해도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끝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결말에서 자유를 찾은 아이들은 시설을 벗어나며 영화는 끝납니다. 후속작을 염두에 둔 것 같은 마무리지만 20세기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마지막 엑스맨 영화인 만큼 이 아이들을 다시 볼 리는 없을 것 같군요.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도 배우들의 연기는 좋았습니다.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었지만 10대 소년 소녀의 치기를 표현한 부분들이 자연스러웠죠. 이외에 로건에서 등장한 알칼리 트랜시젠의 연구시설 장면을 활용한 부분이 있었는데 엑스맨 팬들에게는 반가울 법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의 영화 뉴 뮤턴트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